벼랑 끝에 선 재벌 이세를 구해준 정체불명의 남자. 그 남자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되찾은 재벌은 은인에게 보답하려 하지만 파고들수록 그 가난한 구원자의 정체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재벌 역시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이 구도 안에 설계된 존재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완전히 무너진 날 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손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준혁은 그날 밤 의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상태였으니까요. 때는 2023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1시간 거리의 한적한 국도였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고 갓길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진 흔적이 있었고 운전석 유리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 상태로 만든 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이준혁, 38살. 대한민국 굴지의 종합건설그룹 HJ그룹의 2세였습니다. 아버지 이병국 회장이 40년에 걸쳐 일군 자산만 수조 원에 달했고 준혁은 그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사회 쿠데타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른팔이라 불렸던 부회장 최동진이 주도한 내부 반란이었고 준혁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계열사 대표직에서 전격 해임되었습니다. 주식은 하루아침에 동결되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뇌경색이 왔습니다. 준혁의 통장에는 개인 생활비 몇 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언론은 HJ그룹 후계 구도 붕괴를 대서특필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준혁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어백 냄새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준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차창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파카에 목도리를 두른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60 안팎으로 보였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살아계십니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 남자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 남자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동정도 호기심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남자는 스스로를 박씨라고 했습니다. 성만 밝혔고 이름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사는 곳도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을 인근 모텔에 데려다 놓고 편의점에서 뜨거운 국물과 붕대를 사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준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박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박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사회 쿠데타, 아버지의 병, 주식 동결, 무너진 후계구도, 재벌가의 치부를 낯선 노인에게 늘어놓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알면서도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고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박 씨는 단 한 번도 놀라지 않았다는 것을, HJ그룹 이야기를
최동진 부회장 이야기를, 이병국 회장의 뇌경색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남자의 표정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는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준혁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고 내용은 파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압축 파일을 열자 쏟아져 나온 것은 이사회 회의록, 내부 자금 이동 내역, 최동진 부회장이 외부 사모펀드와 주고받은 이메일 수백 통이었습니다. 모두 실명이었고 날짜가 찍혀 있었고 무엇보다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은 파일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모으려면 내부에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룹을 들여다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그 노인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일은 정확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 자료를 들고 법무팀에 연결하였습니다. 법무팀은 자료를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회 쿠데타의 핵심 증거였을 뿐 아니라 최동진 부회장이 HJ그룹의 자금 수백억 원을 5년에 걸쳐 빼돌린 횡령 정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움직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자료였습니다. 검찰은 2달 만에 최동진을 소환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재소집되었고 준혁은 해임된 지 3달 만에 대표이사직에 복귀했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HJ그룹을 대서특필했지만 이번에는 톤이 달랐습니다. 재벌 2세의 극적 복귀였습니다. 아버지 이병국 회장은 여전히 병상에 있었지만 의식을 되찾았고 준혁의 손을 꽉 쥐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내내 준혁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박 씨, 그 노인은 어디로 갔는가? 모텔에서 헤어진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번호는 공중전화였고 번호를 추적해봤지만 강원도 어느 지방 버스터미널 인근의 공중전화였습니다. 카드 내역도 대중교통 기록도 없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60살 남자가 이 나라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준혁은 사람을 풀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HJ그룹의 보안팀을 통해서가 아니라 준혁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조사업체를 통해서였습니다. 지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박 씨를 찾아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3달이 걸렸습니다. 그 3달 동안 준혁은 다시 그룹을 장악했습니다. 최동진의 지분은 몰수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그와 연계된 이사진 3명은 사임했습니다. 준혁은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구조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짜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은 준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더 날카로워졌다고, 더 조용해졌다고. 준혁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한번 떨어진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다르게 서게 됩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되지 않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조사업체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박 씨의 본명은 박재봉, 62살. 경기도 이천 인근 작은 마을의 폐가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달랐고 전기와 수도 요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건강보험도 수년째 미체납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사원이 직접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대상자의 과거 이력 추적 중 1991년 이전 기록이 전무합니다. 공백 구간 존재. 준혁은 그 문장을 읽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1991년. 준혁이 6살이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HJ그룹이 처음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수주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준혁은 직접 이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안팀도 비서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박 씨도 그날 밤 혼자였으니까요. 폐가는 마을 끝 산자락 아래 있었습니다. 담장 한쪽이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안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 남자는 준혁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국도에서처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준혁은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예측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왜 도와주신 겁니까? 정말로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폐가 안은 바깥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창문 하나가 비닐로 막혀 있었고 방 한켠에는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와 이불, 작은 밥솥, 그리고 벽 하나를 가득 채운 서류들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벽을 보는 순간 발이 멎었습니다. 서류들은 무작위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짜 순서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 위에 1989년이라고 손으로 쓴 라벨이 붙어 있었고 가장 오른쪽 끝에는 202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4년치였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등기부등본 사본, 손으로 쓴 메모들, 그리고 사진들. 사진 속 건물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심, 경기도 일대, 인천 항만 근처, HJ그룹이 개발한 부지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그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끝 1991년 항목 아래에 붙은 사진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집 한 채였습니다. 작지만 반듯한 기와집이었고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손으로 쓴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문장을 읽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 씨가 라디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을 보고 있었습니다. 숨기지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요. 준혁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그는 HJ그룹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업주인 아버지 이병국이 1991년 경기도 일대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는 것을, 그 땅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벌가의 2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991년 HJ그룹의 전신인 이병국 건설은 경기도 광주일대 농지와 주거지 수십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공식 기록상 적정 감정가에 의한 정상 매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재봉은 달랐습니다.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3대가 살아온 집이었고 땅이었고 감나무였습니다. 버틸수록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담장을 부쉈고 밤마다 인근에 불이 났습니다.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임신 중 쓰러졌습니다. 아이는 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후 2번 다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박재봉은 집을 잃었습니다.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아내가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은 들으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차가움이었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모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기록했습니다. 그 회사가 하는 일들을 34년 동안. 여기까지가 준혁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일어나 방 구석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혁에게 전달한 것과 같은 형식의 파일이었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건 드리지 않은 겁니다. 준혁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든 건 최동진 부회장에 관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병국, 준혁의 아버지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1989년부터 2005년 사이 HJ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 매입, 서류 조작, 지방 관료 매수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살아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손에 든 파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준혁은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박 씨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래되어 사가버린 것들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단단하게 굳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준혁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바깥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의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갔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1998년 항목이었습니다.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HJ그룹 내부 회의록이었는데 당시 준혁은 13살이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광주 피해 보상 요구건 처리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한 인물 목록 중에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동진. 당시 최동진은 이병국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회의에서 박재봉을 포함한 강제 매입 피해자들의 집단 민원을 정리하는 방안을 주도했습니다. 합의금을 최소화하고 몇몇 주동자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연대를 깨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의록 말미에는 이병국 회장의 결재 서명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자료를 나눠보낸 이유, 최동진을 겨냥한 자료만 먼저 주고 아버지에 관한 자료는 따로 보관한 이유, 그 순서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준혁이 박 씨의 도움으로 복귀했고 최동진이 몰락했습니다. 이것은 준혁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최동진이 사라진 자리에 준혁이 복귀했고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씨는 아버지에 관한 2번째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조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재봉 씨에 대해 더 파십시오. 1991년 이전이 아니라 이후를요. 그가 34년 동안 뭘 했는지. 보고서는 사흘 후에 왔습니다. 반전은 그 보고서 안에 있었습니다. 박재봉은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전국 각지의 개발 관련 피해자 모임에
개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강제 철거 피해자, 개발 부지 편입 농가, 토지 수용 피해 소송인들. 그 안에서 박재봉은 자료를 모으고 연결하고 때로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불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1년 준혁이 HJ그룹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해 박재봉은 서울 도심의 한 로펌에 익명으로 접촉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최동진 부회장의 횡령 정황이었습니다. 로펌은 이를 내부 고발 형식으로 정리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박재봉은 스스로 증거를 완성했습니다. 2년에 걸쳐 그리고 준혁이 벼랑 끝에 선 날 밤 그 국도에 나타났습니다. 준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국도는 준혁이 평소에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길을 택한 것은 순간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박 씨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준혁의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사원은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대상자의 아내 박순옥 씨 사망 기록 확인 중 추가 사항 발견. 순옥 씨의 친정 성씨는 이 씨. 경기도 광주 출신. 부친 이름 이병국. 준혁의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이병국.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 박순옥은 이병국 회장의 서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존재가 지워진 딸이었습니다. 이병국 회장이 젊은 시절 관계를 맺었다가 지워버린 여인의 자식이었고 그 여인의 집이 개발 부지에 포함되면서 강제 매입의 과정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박재봉은 자신의 아내가 이병국의 딸인 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 씨가 준혁에게 건넨 구원은 이병국 회장에게 향하는 긴 복수의 전주곡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준혁은 그 복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최동진이 먼저 제거되어야 다음 수순이 가능했으니까요. 준혁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이 구원받은 줄 알았던 그 순간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안에서 자신이 말을 움직인 것에 불과했다면.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준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준혁은 다시 이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겨울 해가 낮게 떠 있었고 마을 입구부터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폐가 마당의 장작더미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에서 내려 그 마당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가 나왔습니다. 준혁의 표정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아내분 이야기도요. 박 씨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그 한 문장에 조금 금이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기 전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제국에 대해, 그 제국 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이 마당 앞에 서 있는 62살의 남자에 대해.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움직입니다. 어차피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리하면 방식이 달라집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는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면 그분이 깨어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에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피해 가구에 대한 보상, 개별 협상, 그리고 회사 구조 조정.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당의 서리가 햇살에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그 후 준혁이 한 일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깊었습니다. 피해 가구 대상 보상 협상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을 통하지 않았고 언론에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준혁은 직접 각 가구의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감정가의 3배에 달하는 보상이었습니다. 거부하는 가구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박 씨가 그날 밤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HJ그룹 내부 구조조정은 석 달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989년 이후 설립된 몇몇 계열사가 매각되거나 청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혁의 개인 지분 일부도 정리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술렁였고 일부는 반발했습니다. 준혁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이병국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해 3월이었습니다. 준혁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위어 있었고 눈이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을 알아봤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옆에 앉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창밖 햇살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용서인지 고발인지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닌 다른 무언가인지. 한편 박재봉은 이천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준혁에게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중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처음으로 번호가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은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래도 봄이 되면 그 건물 앞 화단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누가 심었는지는 모릅니다. 준혁은 그 문자를 읽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감나무를 심은 사람이 박 씨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준혁은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알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고 모른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HJ그룹은 살아있었습니다. 달라진 방식으로. 준혁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가진 것도 덜 가진 것도 아닌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박재봉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에게 공식적인 무언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영웅도 악인도 아닌 자리에 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34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박재봉이 처음부터 준혁을 구원할 의도였는지 아니면 이용할 의도였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결과가 같다면 우리는 그 의도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창밖 어딘가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열매를 맺겠지요.